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기소 사정식 팟캐스트의 안테인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온도뉴스와 썸타는 시사정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진입니다. 프로불편러 정주식입니다. 예, 저희 게시판에 음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네.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고 나올 때, 그걸 로고라고 하나요? 인트로 하여튼 노래 나올 때와 사람 음성의 갭차가 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으셨고, 또 저희가 하면서 좀 마이크의 위치를 좀 정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듣다가 갑자기 목소리 너무 커지고 줄어들고 하니까 이어폰 음량을 못 맞추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하여튼 저희가 오늘은 딱 정위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지난 시간에는 실은 제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제 음성이 편집장님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정도로만 들리는 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최대한 음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편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난 4편이 저희가 이제 조정해주시는 분이 바뀌면서 조금 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음역대를 잘 맞춰서 편집장도 너무 소리가 작아진다 그러면 좀 크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안 들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항상 찾아주시는데 매번 우리는 사과 방송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도 원래 수요일날 녹음해서 업로드 해드려야 되는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하루 늦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몇 년째 갔는데 가장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는 주최 측은 3,000분이 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느낌으로는 작년에 한 30%, 40% 정도 막 반 이하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 차가 막히는 것도 그렇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갔을 때 페북이 알려주는 1년 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린 글에 보니까 매번 이 추도식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 추도식장을 봉화에서 보냈었는데 작년엔 다들 환히 웃고 웃으면서 추도식을 했었거든요. 즐겁게. 작년 이맘때가 막 정권이 바뀌었던 대통령 바뀌고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도식장에 이제 오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어서 다들 이제 좀 기쁨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일단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문에 다 지역에 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좀 약간의 부채의식을 좀 덜어낸 게 아닐까. 국민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좀 한이 좀 풀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동안 봉화를 찾았던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응어리지고 현실의 한도 있고 일종의 정치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테고 이랬을 텐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어떤 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승철 씨가 불렀던. 근데 어제는 직접 와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무대에 피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피아노를 들고 이렇게 옮겨서 오길래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길래 저 피아노까지 들고 오지? 라고 했는데
이윤석 직접 와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좋았어요. 그랬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본 얘기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좀 편집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네. 가져온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네. 오늘 그 대한항공의 조현아 씨가 네. 또 그 포토라인에 섰더라고요. 네, 봤어요. 전 사실은 조현아가는 또 뭔 일이지라고 걸 잘 몰랐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또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죠? 동남아 가정부 네. 그 문제여서 저는 그게 어머니에 대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조현아 씨의 책임으로 이제 포토라인에 쓴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현아가 시사 검색을 한다.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막 뜨길래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왜 떴지?라고 해서 봤는데 기사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비키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네. 기사에 떠. 네. 그래서 조현아가 그 조현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 봤더니 다른 조현아 기사가 막 일면으로 뜨더라고요. 네. 그 상위권에. 그래서 또 다시 확인해봤더니 근데 그 인스타에 올라진 사진은 네. 오늘 올린 사진도 아니고 한참 전에 올린 사진이 갑자기 기사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대한항공이 돈 주고 이렇게 그 기사에 안 나오게 하려고 우선순위 검색어를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부모님이 카톡에 그런 걸 보내셨길래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음. 진짜로 그 다른 연예인 조연아 씨의 비키니 사진 기사가 뜨는 거예요, 맨 위에.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그 우연인 줄 알고 아, 마침 또 이분이 이런 오늘 하필이면 그 비키니 사진 올리셨나 보다라고 했더니 또 다른 분 SNS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작년 그 어반 자카파라는 그룹의 그 조현아 씨가 그 작년 11월 달에 그 뭐냐 비키니 사진 올린 게 지금 막 기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게 그 의원님의 그 추리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 대한항공이 이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현아라는 그 실검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그 여러 그 온라인 매체에서 그 실검 기사, 어뷰징 기사라고 하죠 보통. 그거를 막 받았어요. 그냥 대충 막 그냥 한 두세 문단짜리 그냥 막 다다닥 써서 네이버에 이게 송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조연아 기사를 어뷰징해서 써야죠. 그것보다 맞죠.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침 동명이인의 더 자극적인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뭐 조현아 이름으로 자기들이 과거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겠죠. 그래서 아, 조현아가 그 검찰 출두한 것보다는 비키니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놓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상적인 포털의 그 노출이라면 더 중요한 기사가 위에 올라와야 맞죠. 근데 이게 이걸 노리고 그 네이버의 그 노출 알고리즘을 좀 파해한 다음에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조현아 기사가 상단에 하나 걸려 있고 밑에 뭐 댓글처럼 이렇게 기사들이 달려 있잖아요. 네, 연관 기사처럼. 이런 거를 클러스터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한항공이 막으려고 그 기사들을 발행한 게 아니라 그 어뷰징에서 클릭 수익을 노리는 그 매체들이 그 키워드를 좀 이용해서 장사를 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창의 검색에서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순위권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뉴스 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 드루킹 사건 이후에 네이버가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 댓글 개선안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 중에 포함된 게 실시간 검색어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해경 해체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의 어뷰징 기사는 저는 사라질 걸로 기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좋은 좀 해결책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좀 그런 접근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좀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것은 의도적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뭐 방통위처럼 경고 몇 회가 쌓이면 그 뭐 송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게 예를 들면 댓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막 진짜 동시에 뭔가 기계적인 그 접근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뭐 그
추천수를 조작한다든지 뭐 클릭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거 이 클러스터링 작업은 그거랑 좀 성격이 다르게 약간 그 노출 알고리즘을 다 공개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전에 블로그 그런 공략법 같은 거를 막 보면 대충 막 그 기사 내에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한다. 아니면 그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뭐 이런 식의 좀 그 파이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바꿔서 좀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그걸 막아내는 거는 뭐 구글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또 다음은 그렇게까지는 안 심한데 네. 네이버는 심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기술적인 차이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 포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들도 일단 트래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대2 정도로 그 접속자 그죠? 차이가 나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검색 쪽에 많이 집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거 하는 거 공력이 그렇게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 여기에 업로드하나 저기에 업로드하나 양쪽을 다 올려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쪽은 크게 노출되지 않는 걸로 보면 뭔가 시스템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제재하니까 계속 클릭수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집중도는 네이버에 다 쏠리고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이버는 그런 걸 방기하면서 클릭수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는 어쨌든 총 클릭수만 높으면 되니까 그걸 그냥 유도하고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면 그냥 그래서 거대 기업이 되고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피해의식 같긴 한데 뭐 아니야. 그럴싸하게 들렸어 지금. 근데 요 네이버 매체 제휴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 그거 해봐야 누구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매체들도 돈 벌고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뭐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또 본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꼭 드려야 될 말이 있어. 오늘 엊그제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 때 되면 후보들 막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지사 출마한다고 한 공당의 후보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뭐라고 보냈냐? 반듯한 후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다녀오시죠. 그 뒷말이 중요해요. 느닷없는 출마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 맞죠? 느닷없는 출마로 뒤늦은 개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렇게 왔는데 느닷없는 출마라고 하는 말이 그냥 평론하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비꼬려고 뭐 느닷없이 저렇게 출마를 했냐 이유 없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는 쓸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출마 선언식을 하면서 내가 느닷없이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과연 표를 줄 수 있나? 그러면 진짜 느닷없이 표를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출마해서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이건 밀려서 이런 말도 아니야. 그냥 진짜 이유 없이 출마하게 됐다. 참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도 이거 한번 보낼 때 몇 명이 컨펌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겠네요. 그죠. 몇 명이 컨펌하고 아마 후보까지도 봤을 텐데 그냥 보냈다는 게 너무 황당해. 이게 보낼 때 후보도 보통 꼼꼼한 사람 같으면 보겠네. 아니 그냥 무슨 정책 발표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후보가 안 보겠지만 뭐 개소식 출마 선언식 이런 것은 신경이 쓰이죠. 자꾸 하나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재밌는 분이네요. 한번 문자... 다녀오시죠. 왜 이렇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느닷없이 한번 왔습니다. 그랬어요. 부디 어려운 때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자신도 어렵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올까요? 그러게요. 저 요즘에 참 저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왜 나올까 도대체 이렇게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 이따가 다음 편에서 또 주제랑 또 연관이 있으니
근데 다음으로 가기 전에 네. 이분 얘기도 잠깐 또 해야 또 돼. 누군가요 또?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나왔을까 말고 이분은 그래도 철회를 했어요. 누구죠? 광주시장으로 나온 분인데요. 누군가요? 광역시장, 민평당의 민주평화당. 누군지도 모르시겠죠?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신데 출마를 하셨어요. 네. 출마를 하셨는데 갑자기 후보 등록 하루 전에 나 불출마하겠다. 이유가 뭔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뭐 다른 이유를 특별히 대지 않았어요. 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당에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에서는 공식으로 접수받지 못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러면 나가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이제 안 나갈 수는 없으니 누구라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나가준다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겠죠. 근데 막상 선거를 치려고 보면 그것도 일반 작은 선거가 아니고 큰 선거인데 선거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해버린 거죠. 결국 민주평화당은 광주시장 없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아니 민평당이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시장 그리고 저기 전남지사 후보를 못 낸다고 하면 그 당에 참 존재할 수 있을까? 전남지사는 냈어요. 아 전남지사 냈어요? 네. 크게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누군데 네. 민영삼인가? 하여튼 네. 그 종편에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함은 제가 민영삼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분이에요. 네. 아무튼 이번에 그 선거가 끝나면 정계 개편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민평당이 어떻게 될지 참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평당 자체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원내교섭단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면서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집단이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봐서 가장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송파 보궐선거인데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당락의 궁금증은 사실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송파에 누가 당선이 될까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슈는 엄청 쏟아지는 맞아요. 지역이에요. 왜인지 모르게. 재밌어요. 이 동네 진짜 재밌습니다. 네. 예, 좀 상황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지금 지난 9일 날 발표된 그 JTBC 여론조사를 보면 먼저 판도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송팔 국회의원 재선거 가상 대결에서 당신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전 의원을 뽑겠다라고 응답한 분이 57.3%.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전 뉴스데스크 앵커를 뽑겠다라고 응답한 분이 18.6%.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전 채널A 좀 진행자였죠. 이분을 뽑겠다는 응답이 12.6%였는데 이분이 이제 선거에 못 나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막 연일 막 말들이 쏟아져서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난주에 바른미래당에서 송파을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경선을 했어요. 네, 경선을 했죠. 세 분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박종진 앵커가 거의 6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등을 해서 이제 이분으로 결정이 됐나 싶었는데 오늘 정말 엉뚱한 분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직 근데 정확히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선언이라고 사실 봐도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참 애매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출마 이렇게 의지를 얘기할 수 밝혔죠?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실 전부터 좀 말이 많았는데 손학규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그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좀 말이 있었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송파을에 박종진 가지고 안 되겠다. 3등밖에 안 나오는 후보를 어떻게 내보내냐. 손학규를 전략공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박종진이 바로 받아쳤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3등 아니냐. 그러면 너도 3등인데 왜 나가냐. 이랬었죠.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는 아니다. 우리 공당으로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전략공천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경선을 치러서 거기서 승리한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박종진 후보를 끝까지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계속 잡음이 있었죠. 서로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손학규 전 의원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박종진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종진아 너 열심히 해봐. 나는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언론에도 수차례 말했어요. 불출마하겠다. 그렇죠. 전략공천 의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을 바꿔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덕산이 뭘 알려줬는지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지만 이렇게 사람의 그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행위인데 이렇게 자기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은 당장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불출마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둘의 컨센서스가 없었으면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소름이 끼치는 게 그러면 그렇게 막 그 교감을 하고 이야기가 말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서 박종진한테 전화해서는 엉뚱한 소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죠? 손학규는 거의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네. 진짜 안철수 대표가 혼자서 그랬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 도의상. 네. 내가 판을 잘 마련해 볼게요 라고 하는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이제 가져갔겠죠. 안철수 대표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도 손학규 대표 갈 수 있는 길을 잘 터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당이 그걸 잘 조정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센서스는 서로 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그 이후에 국민의당을 가고 또 나오고 또 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만들어지고 또 최근에 이 상황까지로 봤을 때도 결국은 자기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뛰어나갔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합리적인 가치적 문제나 이런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었어요. 안철수 대표를 미워하고 뭐하고의 문제를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미워하고 나서 이렇게 벗어나서의 객관적인 평가로 보더라도 저런 것을 저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저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국민의당까지만 해도 본인이 일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냥 결정하면 됐는데 지금은 혼자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의 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지금 오늘 녹음이 지금 24일 저녁 8시인데 네. 25일까지가 접수 마감이란 말이에요. 후보 등록 마감. 근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확정을 못 짓고 있어. 근데 이 사람 스타일에 안 해주면 뭐 나 서울시장 선거도 안 나갈 거야. 뭐 탈당할 거야. 또 이 말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슬프고 그랬으면 또 경선을 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렇죠. 응? 경선을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보류시키고 끝까지 자기가 관철시키겠다. 나 전략공천으로라고 해야지.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면 박정희 앵커는 무소속 출마도 못해요. 그렇죠. 응? 경선에서 선거법상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바로 탈당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탈당해도 근데 그렇죠. 출마 못하죠.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방송 잘하고 있던 사람 사실 이번에 영입한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너 나가봐. 너 공천 줄게라고 한 건데. 바른미래당 1호 영입이잖아요. 그렇죠. 1호. 그렇다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했던 1호 영입 인사는 탈당을 했죠. 아무튼 이 당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그 국민의당 그 분당 사태 때도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가 갈등하던 시절에도
사실 안철수 진영에서 굉장한 목리를 부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 어떻게 공당에서 민주주의의 진짜 기본도 지키지 않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학규 대표는 무슨 마음일까요? 어찌 보면 정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참 처절하게 무너져야 될까? 그러네. 먼저 안철수의 입장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아예 손학규를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서울시장 선거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근데 이것도 참 되게 민망하고 낯뜨거운 주장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내 급에 맞는 러닝메이트를 붙여달라 일종의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학규 안철수 투톱이 떠서 서울시 선거를 어떻게 좀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라는 욕심인 건데 그렇게 보면 정말 박종진 앵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굴욕스럽고 좀 약간 좀 모욕적인 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 박종진 앵커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였으면 이런 대접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다른 당에서는 그 사람을 영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면은 지금 2등 3등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그들이 1등인 거고 내가 바른미래당 후보여서 3등인 건데 그거를 왜 내 책임으로 돌리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에 대한 좀 반발인 거였죠. 근데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왔겠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야지. 나도 타워팰리스를 갖고 있었으면 뭐 부자였다. 내가 그럼 임대료로 뭐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내 상황이. 그 말은 그러니까 안철수의 말을 미러링한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지도 3등이면서 나한테 3등이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랬던 얘기 같은데 근데 손학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학규 씨가 이번 선거에 나가는데 사실 떨어지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분의 정치 커리어에 좀 크나큰 흠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당 선거에서 한번 본인이 보궐선거로 이겨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막 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자유한국당한테는 천당처럼 가까운 좋은 지역구다 막 이렇게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여튼 그때는 경기지사를 하면서 따놨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참 정치에 힘을 갖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같이 견줘서 그래도 나는 그때도 이거 해봤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게 진짜 강진 가서 무슨 수양을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트에 살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직 뭐 손학규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보진 않았으나 지금 이 3명의 구도, 이 3당이 지금 경쟁을 벌이는 구도에서 지금 3등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위험을 무릅써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까지 출마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좀 정치인이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욕망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런 예를 들면 저보고 김천 막 이런데 상주 이런데 출마해봐라 보궐선거 났으니까 그러면 제가 나갈까 해보면 사실 거의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간다고 해도 진짜 뭐 당에서나 막 다 이런 걸 보존해주고 뭐 밀어줄 테니 해봐라 그럼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 나가면 이겨야지 중요한 건데 게다가 지금 이제 박종진의 기준으로 보면 12%잖아요. 그렇죠. 뭐 좀 더 얻는다고 해도 15% 언저리인데 잘못하다가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짜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치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될 텐데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선대위원장으로 폰만 잡고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요.
당 고문으로서 음. 뒤에서 딱 진짜 무게감 있게 뭔가 선거를 좀 뒤에서 좀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 좀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핑계로 다음 당권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요즘의 세상에서는 이겨야 당권으로 가지 헌신했다고 당권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잊혀질까봐 두려운 또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좀 의미 있는 패배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철수 씨의 얘기처럼 진짜 어쩔 때로는 뭐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선거가 과연 그런 선거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까지 포함했을 때 그 두 사람의 이번 출마를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 있는 패배가 가능하지? 일단 안철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 그 사람 말고는 광역단체장을 나갈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맡아달라라고 희생이라는 희생의 의미에서?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기초단체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광역단체장이 있어야.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이제 유승민 대표 얼굴 마담이 둘인데 유승민 대표는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지금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안 나가면 진짜 나쁜 놈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고. 여튼 손학규는 안타까워요. 뭐 안철수 후보야 뭐 그런 측면이라도 있는데 이 지역구 같은 데는 본인이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심지어 경선에서 지금 승리한 정해진 후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 사항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학규 씨가 선거 사무실을 달라. 그 얘기가 그 박종진 씨 선거 사무실을 그대로 달라 이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사에서. 그래서 박종진 씨가 설마 내가 쓰고 있는 사무실 손학규 씨가 뺏어 가겠냐. 나는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오늘 뺏기게 생겼어. 이게 참 이렇게 정치가 진짜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참 저랑 뭐 의원님도 그렇지만 1도 상관없는 당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당락하고도 별로, 이번 이 송파울 선거 결과하고도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락과 상관없는데도 치열하게 싸우는 동네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디죠? 옆에 노원. 노원도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민주당의 김성환 구청장 하셨던 이제 후보가 49%, 50이 좀 안 되네요. 49%. 이준석 후보가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선거비 보전을 받냐 안 받냐가 이제 돼 있는데 15.1%의 상황. 그다음 민주평화당의 김윤호 후보가 6.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이준석 후보가 공천 받기까지 엄청 난리였잖아요. 또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싸움이 막 있고 여기도 경선을 한 해 만에, 심지어 여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좀 다른 게 경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수로만 입 후보를 했는데 이 사람을 지정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결론은 해줄 거면서. 그러니까 진짜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 민주적 절차나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나왔던 게 그 유승민계 이준석을 공천하는 대신에 저 송파을에서는 그래서 저 박종진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런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이준석 씨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A가 B를 공천 안 주고 C를 공천하고 싶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박종진을 공천 주지 않고 손학규를 공천하고 싶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와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던진 이유는 아무 문제 없던 B의 공천을 시간 끌면서 무공천으로 만들어서 해당 지역구의 D와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A의 단일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생각일 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복잡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좀 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학규 카드를 꺼내서 그 송파을에 아예 그냥 공천을 못하게 무력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양보한 셈이 되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그걸 무기로 뭔가 다른 사람의
다른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단일화를 만들겠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양보시키고 안철수가 단독 출마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아직 뭐 이게 진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손학규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용한 일인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나면 뭐 그걸 노렸다 이렇게도 뭐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씨도 저랑 막 이런저런 방송이나 뭐에서 파트너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운 좋게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긴다는 거 진짜 참 천운이거든요. 뭐 이 지역 사람인가요? 지난번에 이 지역에 출마했죠. 안철수랑 붙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그렇네요. 자기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생긴다는 건 참 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괜찮게 해보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때는 민주당의 지지세도 막 높지 않았던 때고 안철수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먼저 던졌으니까 사실 그때는 해볼 만한 싸움이었죠. 네. 자유한국당 대 민주당으로 그냥 둘이 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준석 이번에 운 좀 좋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그 관운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쌤통인가요? 쌤통이랄 건 없는데. 네. 근데 여기 아직 이 여론조사에 등장하지 않은 또 정당이 하나 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에 노원병의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요. 그 강현재 변호사가 맞아. 이 지역에 공천을 받았어요. 안철수 퀴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강현재 변호사를 공천한 홍준표의 의중이 약간 좀 예전에 선수조 한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아니었죠? 약간 그냥 안철수 좀 모욕주기 느낌이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공천 받자마자 강현재 씨가 한 말이 안철수 저격이었어요. 바로 안철수는 지난 대선 때 내가 겪어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하더라. 뭐 책임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15% 나왔는데 네. 강현재 등장하면은 15% 깨지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에 보전 못 받는데. 역시 정치인은 이런 거부터 보이는구나. 선거비 보전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그렇네요. 야, 그러면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15%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그 추세선을 만들 수 있냐 없냐거든요. 15%를 넘으면 선거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선거운동을 강하게 해요. 근데 14%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선거 비용을 줄여 점점. 그러면 선거 비용이 갈수록 주니까 지지세도 더 줄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무한 루프가 돼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그래서 첫 결과 그 본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15%인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는. 그런 또 변수가 있었네요. 이번 지금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벌어질 보궐선거 두 곳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이거 얘기해야 돼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원사이드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뭐 변수 같은 걸 얘기하기가 참 좀 민망할 정도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당락의 여부는 변경이 없을 것 같고 게다가 김성환 그 구청장이 워낙 이 노원에서 인기가 좋아요. 오기육기 구청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 위원장이 아니셨는데 지역위원장이 다른 황창하 위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경선을 하지 않고 이분에게 그냥 넘겨드렸거든요. 그럴 만큼 지지세나 뭐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높은 분이어서 뭐 이기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 연령대에서 뭐 모두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60대 이상도 보통 전통적으로 좀 그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약한 또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42.9%의 지지율로 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근데 60대 이상이 단체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장 이분이 5기 6기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지난 8년간을 구청장으로서 행사장에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고
사실 또 다른 후보들이 강현재 씨나 뭐 이준석 씨나 네. 지역에서의 기반이 이렇게 탄탄한 분이 아니시고 활동을 막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네. TV를 많이 보는 그냥 사람이나 정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솔직히 강현재 씨를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일반 시민이 특히나 노원에 사시는 그 지역으로 한정하면 저만 해도 전국적으로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인데 순천 가면은 그 인지도가 네. 서울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선 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를 알아봐 주느냐라고 하는 것과 중앙 인지도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다른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 강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중앙 인지도 정도의 상황이고 강현재는 그나마 중앙 인지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뭐 김성환 구청장이 저는 5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 이 강현재 후보가 인지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뭘로 있냐면 저 문재인 뭐 저격 이런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정치를 이분이 경력이 되게 좀 화려하다면 또 화려한데 이분이 처음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청년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했었다가 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또 안철수 그 연합이었죠. 안철수 그 신당 그때 몸을 담았다가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합쳐지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이제 민주당 천정배 신당에 또 갔어요 이분이.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당 만들어지면서 글로 합류를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결국엔 자유한국당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청년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짜 극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당 같은 느낌인 건데 청년당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네. 정파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네. 근데 이걸 뭐 한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20대에서는 청년당이었는데 60대 되니까 나 이제 좀 보수화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3, 4년 만에 맞아요. 진짜 이인재만큼의 당적 변경인 거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진짜 땀 흘려서 노력하는 청년 정치인들도 그냥 도매급수로 다 문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여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꾸 좀 이렇게 저격 공천 젊고 그 뭐 공천도 그렇고 좀 약간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소비시키는 방식이 약간 대변인을 시켜서 이 사람도 그 국민의당 시절부터 그 문재인 안티로 굉장히 좀 센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 그 뭐 전희경 대변인이나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전에 그 류여해 씨 이분 류여해 최고도 그렇고 약간 그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그렇게 좀 그걸 뭐라 그러지 사냥개라 그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왜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배현진 씨 보고 들깨로 조련하겠다. 그러니까 네, 딱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좀 이 당에 입당하는 좀 여성 정치인들이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와 연관된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뭐 이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부에서 이어집니다. 위드팟